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9장 설문지 구성 요소와 설문조사의 유형에 관해서 사이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은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설문지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그리고 설문조사와 관련된 일부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9장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두 다리 쭉 뻗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는 매년 복지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이 부분이 쉬우면서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와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9장의 목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크게 네 가지 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절에서는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설문조사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각 설문조사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설문조사를 면접을 통해서 실시할 경우의 지침 또는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즉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두 번째 절인 설문조사의 유형 및 장점과 단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의 장단점에 관해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복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절에 좀 주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시거나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절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절인 설문지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는 우리가 영어로 서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URVEY인데, 이런 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합니다. 이 설문지는 설문지 또는 질문지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문지, 질문지 그렇게 말을 할 경우에 둘 다 같은 표현이니까 그리 알아두시면 따봉이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경우에는 이 화면에는 가능하다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표준화된 방식은 없습니다. 표준화된 방식보다는 일반적인 방식,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거나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주제와 관련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나 또는 그 어떤 기관의 보고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그리고 기관의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학위 논문이나 보고서의 뒤에는 설문지가 그대로 부록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문지를 보시고서 이 전체적으로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수정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절의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교재에 의하면 설문지는 일반적으로 그 5가지 조수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응답자에 대한 협조사항, 두 번째가 응답자 식별용 정보, 세 번째가 응답 요령, 네 번째가 설문 문항, 다섯 번째가 응답자 분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수가 5가지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교과서에, 즉 저희 교재에 제시한 것을 보면은 요 5번의 응답자 분류가 응답 요 4번의 설문 문항과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그 교재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5번의 응답자 분류는 4번의 설문 문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목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엑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설문지를 작성하면 첫 페이지에 물론 설문지가 이제 한 페이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 페이지로 되는데 그러면은 설문지 맨 처음에 이렇게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제목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말이 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응답자에 대한 협조 요청이 되겠습니다. 즉 응답자들한테 좀 이 설문지에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오 그런 협조 요청에 대한 편지 또는 안내 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응답자에 대한 협조 요청이고 그리고 설문지마다 그 고유의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우리가 설문지에다 그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그 고유의 번호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설문지는 1번, 두 번째는 2번, 세 번째는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자 식별용 정보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칸을 만들어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것이 요 인사말 아래에 이제 응답 요령입니다. 이 설문지에서 설문지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하 그 다음 질문 중에서 기하에게 가장 해당되는 항목에 이렇게 뭐 체크를 하시오, 또 동그라미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 응답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응답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설문 문항이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자 분류에서 응답자 개인에 대한 신상, 예를 들어서 응답자의 성은 무엇이냐, 응답자의 나이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응답자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이렇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응답자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설문지를 만드는데 설문지 처음에 들어가는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문지 맨 앞에다가 제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자께서 이 설문에 좀 응해달라, 즉 설문지에 좀 설문지를 작성해달라 그런 것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자에 대한 협조사항을 뭐 협조문 또는 영어로 그 커버레터 이렇게 커버가 이제 펴지고 레터가 편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커버레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 응답자에게 협조문입니다. 협조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그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되냐면은 연구자가 누구냐 또는 연구자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 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누구냐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연구자일 경우에는 뭐 본인은 대전대학교 어디에 그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연구기관일 경우에는 대전대학교의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연구를 왜 하는지 그런 목적을 이제 쓰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또 이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그것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누구냐 또는 연구기관이 누구냐 그걸 쓰시고 연구의 목적을 간단히 쓰시고 그리고 비밀 보장이 된다는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생각할 경우에 필요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은품 그 설문에 응답해 준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의 그 기념품을 줄 경우에는 그런 내용도 쓰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런 것도 쓰는 식으로 해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협조사항, 응답자에 대한 협조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실제로 받아본 설문지의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전체를 한 페이지를 차지했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을 넣고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칸을 넣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를 그 응답자에 대한 협조 사항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체 페이지 중에서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설문지를 가능하면은 적은 분량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만 차지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그
한국에서 유명한 한국에서 복지와 보건과 관련해서 유명한 기관인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옛날에 아주 소시적에 아주 그냥 과거에 한번 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앞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쓰고서 그리고 이제 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물론 제가 이 연구를 거의 뭐 제가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래도 연구한 그 공식적인 기관은 충남대학교 사회 그 과학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하는 목적이 이제 컴퓨터의 활용과 그 영향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또 응답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뭐 사은품을 준비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 어디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연구라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썼습니다. 목적을 썼고 나중에 이제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서 비밀이 보장된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표지에다가는 연구자나 연구기관, 연구 목적 그리고 비밀이 보장된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잠깐 또 여기까지만 했다가 또 쉬고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